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에이펙 기간에는 한반도 문제와 직결된 핵심 국가들 정상이 모두 경주에 집결합니다. 우리로선 대북 공조와 함께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끌어낼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백악관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 이후 2달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재회합니다. 관세 후속 협상 문제가 우선적인 관심이지만 첫 만남에서 이 대통령이 제안했던 트럼프의 피스메이커 역할론도 재차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 북한을 대화로 이끌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지도 주목됩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대북 공조 문제도 중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앞서 일본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변국 정상들의 우선순위가 다 다른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조를 해서 북한 핵 문제를 특히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고 한동안 북한과 어색한 관계를 유지하다 최근 친밀 모드로 돌아선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큰 관심입니다. 지난달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해 시진핑 국가주석 옆에 세웠던 중국은 이달엔 권력 세월 2위인 리창 총리를 평양으로 보내 북한을 예우했습니다. 우리로선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을 상대로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축으로 하는 이 대통령의 END 구상을 설명하고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할 좋은 기회입니다. 한반도의 안정이 중국 국익에 중요하다는 게 중국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는 협력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출할 가능성도 있죠. 이와 함께 북한의 혈맹이 된 러시아에서도 부총리급 고위 인사가 방한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악화한 한러 관계를 관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음 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이펙 정상외교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오는 29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 미중 정상 모두 국빈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찾는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경주나 경주 주변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주 에이펙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이벤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입니다. 전 세계 경제,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 다뤄질 세기의 단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갈등을 한 번에 해소할 빅딜은 어려울 거란 관측입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약식 회동이 될 거라는 베센트 재무장관 말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장시간 회담을 예고했습니다. 양국 간 풀어야 할 문제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In South Korea, I'll be meeting with President Xi of China. We'll have a pretty long meeting scheduled. We can work out a lot of our questions and our doubts and our tremendous assets together. 두 사람의 6년 전 마지막 회담과 달라진 점은 중국의 체급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두 헤비급 복서의 시합처럼 큰 한방 없는 장기전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th of them can land heavy blows on the other in the trade sector. But there's no knockout blow in this boxing match. 이번 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100% 관세 부과는 유예 또는 보류될 가능성이 있지만 빅딜은 힘들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And that means we're only likely to see a short-term pause in the trade war before they move to the next level of putting pressure on each other to try to get a better outcome in terms of trade relations. 타이완 문제와 러시아산 석유 수입 감축 문제 등은 원론 확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 정상화 신호만으로도 적잖은 성과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주석과의 회담 성과를 손에 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을 거란 전망도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갭 투자로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차관이 어제 저녁 사의를 표명했다며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산 뒤 전세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갭 투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돈을 모아 집값이 내려가면 사면 된다고 발언해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아파트 갭 투자 논란 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주말 사이 이재명 대통령의 결재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연일 부동산 총공세를 펴는 국민의힘은 서울 상계동 재개발 현장을 찾아 성난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이딴 실언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민주당은 조용히 튼튼하게 정부를 지원하겠다면서 내부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차 한 대 다니기도 좁은 주택가 골목길, 뒤편 신축 아파트 단지와는 딴 세상입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는 서울시와 함께 상계동 재개발 구역에서 첫 현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자처한 장동혁 대표, 재정비가 시급한 이곳마저 규제 지역으로 묶여 주민들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며 여권 내 내로남불을 이렇게 저격했습니다. 접시까지 다 삼켜놓고 국민들을 향해서는 집 한 채 내 집 마련조차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국토부 차관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부터 즉각 경질하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년 씨를 뿌려 이제 줄기가 올라왔는데 이재명 정부가 제초제까지 뿌렸다며 토어제를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을 시작으로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며 부동산 민심을 청취하고 자체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 투톱은 역시나 부동산 언급이 일절 없었는데 대변인 입을 통해 조용히 또 튼튼히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조언이 불안을 조장한다고 야당에 날을 세우면서도 괜한 정치 공세에 휘말리지 말자며 사실상 함구령도 내렸습니다. 혼이 나고 있는 부분도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에 과도한 설명으로 방어하려다가 생기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는 기조. 하지만 우려와 달리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한 달여만 40%대 지지율을 회복했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부정평가가 우세한 만큼 일단은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추진을 두곤 민주당은 당내 TF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전현직 법제처장이 국회에 나와 여야의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전현직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한 국회 법사위. 윤석열 전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40년 직위로 알려진 이완규 전 처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시작부터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한테 부여된 권리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란 저질렀어요. 헌법을 그렇게 잘 지켜서 그 권리를 가장 많이 행사한 사람이 이재명이라고요. 이완규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열린 이른바 안가회동에 참석했는데 범여권은 윤 정부 법제처가 내란 부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완규와 이 여러 명은 모여서 그다음 작업을 어떻게 할까? 그다음 도모를 어떻게 할까? 검사의 수사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를 질타에도 시종일관 침묵하던 이 전 처장은 짤막한 답만 내놨습니다. 국민들께 사과 말씀 한번 하고 들어가십시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공세는 조원철 현 법제처장으로 옮겨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자기를 변호하던 변호사들을 공직 구석구석에.
조 처장이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는 모두 무죄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고 답하자 야당은 폭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법제처장이 아니라 법왜곡처장이 될 판이에요. 홍위병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퇴하세요. 조 처장은 4년 연임제 개헌 때 현직 대통령이 나설 수 있느냐 말에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고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도 문제가 있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공수처를 상대로는 이구동성, 수사력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고 하면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고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별다른 수사 실적도 낸 적도 없고 무슨 고위공직자 안맞춥니까? 정부의 법제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법제처가 정권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면서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민 피로감도 높아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제 김건희 씨의 재판에서 김 씨와 대면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의 선물을 건넨 사실을 직접 인정했습니다. 종교인이라 계속 거짓말을 할 순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수사기관에서의 주장을 뒤집고 통일교 선물인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모두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최근 보관만 했다거나 잃어버렸다던 물건들을 돌연 김건희 특검에 제출한 뒤 재판에서도 변한 태도를 이어간 겁니다. 전 씨는 처남을 시켜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통해 선물을 전달했고 전달 사실은 김 씨에게 직접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지난해 김 씨가 선물 준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라면서 목걸이 등을 다시 줬다고 설명했는데 이후 선물을 건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반환하려 했지만 기회를 놓쳐 자신의 집에 물건을 보관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정반대로 바뀐 진술에 대해 전 씨는 수사 과정에서는 거짓말을 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시켰느냐는 물음엔 내 재판에서 말하겠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진술 번복의 계기에 대해 재판부에서만큼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찌됐든 종교인인데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따로 발언 기회도 얻으며 같은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 씨는 그러나 통일교 측의 각종 청탁에 대해서는 대체로 구체적이지 않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며 청탁 대가로 선물을 받은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변호인과 잠깐씩 이야기를 나눌 때 외에는 전 씨가 말하는 내내 대체로 고개를 숙이고 듣기만 했습니다. 이번 4차 공판에선 김영선 전 의원과 윤 전 세계본부장의 증인 신문도 진행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들의 범죄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계속 다퉈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7명을 상대로 무더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진규 전 대대장을 제외한 이들의 공통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즉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법리적인 면을 재판 과정에서 다퉈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아쉬움을 표하며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통해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향후 수사와 재판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법원에서 일련의 조치가 주무장관으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항변해온 이 전 장관 측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체 없이 이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전반적인 법리 설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은 아직 소환 일정을 잡지 못했는데 한 달여 남은 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특검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영장 재청구 계획도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재판 소원과 대법관 증언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작업이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대체로 부정적인 기류인데 입법 과정에서 얼마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사법개혁 방안 가운데 가장 민감한 건 재판 소원입니다. 3심 판결까지 나온 사건을 헌재로 가져갈 수 있는 제도인데 대법원은 물론 일선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헌재가 다시 들여다본다는 데도 예민합니다. 최고법원 위상을 놓고 두 기관이 오랫동안 긴장 관계였던 배경입니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사법개혁의 또 다른 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지난달 법원장 회의에서 이미 논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거나 1, 2심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일선의 우려가 공유됐고 법원장들은 사실심 강화가 우선 과제라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반대에 가깝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그쪽에 최대한의 어떤 사법 자원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사법부 수장은 일단 말을 아끼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관계로 아직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를 못 나눴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다 해서 논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판 소원 제도를 제외하고 대법원이 사법개혁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은 민주당이 구상한 시간표에 따라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다만 정치권의 개혁 드라이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많은 만큼 입법안에 사법부의 대안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대학생 박모 씨가 숨진 캄보디아 보코산 단지 조직에 마지막까지 잡혀 있었던 한국인 피해자는 조직원들로부터 현지 경찰과 유착됐으니 신고는 꿈도 꾸지 말라며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직의 구체적인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하이종이라고 불리는 총책보다 윗선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지인에게 캄보디아 사무직 일자리를 소개받고 출국한 A씨는 도착 후 통장을 뺏기고 이리저리 팔려다니다가 보코산 단지에 있는 한 조직에 넘겨졌습니다. 대학생 박모 씨가 고문을 당한 채 팔려와 숨진 곳으로 이른바 하이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인물이 총책으로 알려진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A씨는 이곳에 갇혀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함께 있던 다른 한국인이 외교부와 경찰 등의 피해를 신고하겠다며 이름과 생년월일을 받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 2주 뒤 신고하겠다고 나선 한국인과 인적 사항을 건넨 이들은 갑자기 조직원들에게 불려가 폭행당했습니다. A씨는 정확한 경로는 알 수 없지만 자신들의 신고 내용이 현지 경찰을 통해 조직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근 사장이 어차피 우리는 단지하고 현지 경찰하고 이렇게 밀착 관계가 있으니까 너네가 아무리 신고를 해도 우리는 도망가면 된다. 그런데 그 신고한 사람은 절대 걸어서 나가거나. A씨는 또 조직의 총책으로 알려진 하이종이라는 인물 외에 큰 사장과 총사장으로 불린 윗선이 더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이거 살짝 공룡상이에요. 코도 크고 큰 사장 작은 사장님도 불러가지고 그 위에 더 있긴 한데 그건 봤어요. 패션이 좀 화려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여드름 자국 같은 게 많았고. 그런데 YTN이 만난 다른 한국인 피해자도 박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국에 체포된 중국인 3명은 하부 조직원일 뿐이고 하이종으로 알려진 손모 씨와 30대로 추정되는 또 다른 남성 지가 이 조직의 총책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산시성 출신의 만 26세고요. 전화사기 조직을 총 계획하고 인신매매로 한국 사람을 사오는 것을 다 지시했고 지라고 불렸던 그 총괄은 키가 2에서 183 정도 되고 상당히 얼굴이 호남형이에요. 범죄 조직의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우리 수사 당국에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수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몰아주는 수출입은행의 히든 챔피언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선정된 기업에는 금리 인하나 대출 한도 확대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까지 받은 기업들이 버젓이 혜택을 누려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약 2년 동안 지원된 금액만 해도 3조 원이 넘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선 가격을 6년에 걸쳐 담합한 제강사 10곳에 과징금 54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짬짬이에 침대 스프링 가격은 최대 120%까지 급등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강선 시장에서 관행처럼 장기간 지속되어 온 담합을 건절하는 한편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 사건으로 고발당했던 A 제강사가 한국수출입은행의 히든 챔피언 명단에 수년째 포함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히든 챔피언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 중견기업을 발굴해 수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금리 인하와 대출 한도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A사는 지난해에도 추가 제재를 받았지만 선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재 사실이 수출입은행 측에 통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이렇게 3년 동안 3천억 원 넘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은 모두 286개. 이 가운데 56개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력이 있는 이른바 불공정 기업입니다. 전체 지원 실적 14조 7천억여 원 가운데 불공정 기업에 제공된 액수만 해도 3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수출입은행은 공정위로부터 1년 주기로 제재 내역을 넘겨받다 보니 반영까지 시차가 불가피하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경고 조치는 아예 문제 삼지 않는 등 인식 자체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수출입은행은 히든 챔피언 기업이 공정위 제재를 받을 경우 즉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고 조치 수준이라도 지원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책은행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성실하게 거래 질서를 지켜온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입법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발전회사 산업재해 열의 8,9이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6년여 전 태완 화력 김용균 씨 사망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불거졌지만 현장 상황은 그때 그대로인 듯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태안화력에서 20대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위험한 업무를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렸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태안화력에서 또 다른 하청 노동자가 선반에 몸이 끼어 사망하면서 달라진 것 없는 현실을 일깨웠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벌인 태안화력 근로감독에서 6년여 전 김용균 씨 사고 때보다도 많은 1,084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발전회사들이 정비와 보수, 하역 같은 위험한 공정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관행도 그대로입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5개 발전회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모두 242명이 발전소에서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85%가 넘는 206명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습니다. 그나마 태안화력이 속한 서부발전은 하청 산재 비율이 5개사 중 가장 낮았습니다. 동서발전, 남부발전의 경우 90% 넘는 산재 피해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돼 심각한 위험의 외주화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원청은 감독과 계약을, 하청은 실제 위험 작업을 담당하는 구조가 장기화돼 있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태안화력 외 다른 발전소들의 근로감독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 발전사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자율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는데 강제성 없이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5개 발전회사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여기서 발생하는 산재 책임으로부터 정부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노인 4명 가운데 1명이 걸린 것으로 추정되고 많은 경우 폐암으로 연결되거나 급성으로 변해 생명까지 위협하는 질병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보통 폐가 절반가량 손상된 뒤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 병이 악화한 뒤 알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70대 김모 씨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편안하게 숨을 쉬는 일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겪다 보니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고 운동은 물론 간단한 일상생활도 어려웠습니다. 숨이 가쁜 게 제일 불편하죠. 처음에 이 질환을 앓을 때는 밥 먹을 때도 숨이 차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는 기도와 폐포에 이상이 생기면서 폐 안으로 들어온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병을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심장질환, 뇌졸중에 이어 사망 원인 3위로 폐암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내 환자는 300만 명 정도로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는 26%가 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기침이나 가래 같은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뚜렷한 징후는 폐가 절반 정도 망가진 뒤에 나타나는데 가벼운 질병이나 흡연의 여파 정도로 치부하다 병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급성 악화도 예측할 수 없게 나타나 응급실행을 반복하게 됩니다. 1년에 2회, 3회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급성 악화를 반복하시는 분들은 사망률이 급증하게 되어 있거든요. 효과적인 약들이 나왔지만 폐 기능의 원상복구는 불가능한 데다 약의 보험급여도 되지 않아 환자들은 고통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추진되는 국가건강검진의 폐기능 검사에 더해 작은 이상 증세라도 나타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조금 증상이 있는 것들은 그런가 보다, 나는 담배 폈으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증상인가 보다 하고 병원에 특히나 더 오지 않으시고, 또 건강한 생활 습관, 특히 담배를 끊는 것이 병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무인 비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드론을 이용한 범죄나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안티드론 기술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안티드론 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 사업이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린 항공우주 방위사업 전시회 아덱스 2025입니다. 주요 방산기업 부스마다 항공체계 관련 전시가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산 항공유도무기가 개발되고 있거나 사업화 단계에 있습니다. 고도별로 LCM부터 한국형 아이언돔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드론을 직충돌할 수 있는 그 다층 방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항공전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공망을 피해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장거리 자폭 드론은 기술 장벽이 낮고 가격도 저렴해 세계적으로 도입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만큼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대응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연구개발 협력이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이른바 안티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드론을 탐지하고 교란에 추락시키는 전파 시험 등을 위해 실증 사업장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드론은 우리가 공격도 방어 양쪽 모두에서 모두 다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전북도에서 특히 새만금 지역에서 이러한 모든 드론의 기능을 굉장히 향상시키는 실증 시험장을 만들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3년 1억 9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안티드론 시장 규모는 오는 2032년까지 연평균 26%씩 성장해 15억 3천만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안티드론 기술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올해 봄과 여름에 이어 가을 역시 이례적인 기상현상이 기록될 걸로 보입니다. 16년 만에 태풍의 영향조차 없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고 늦더위와 잦은 가을호우로 단풍 절정기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여름을 지나 10월 하순까지 단 한 차례도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통 태풍은 서태평양 일대에서 1년에 25개 정도가 발생해 이 가운데 3개 정도가 우리나라로 북상하는데, 올해는 발생한 태풍 23개 모두
일본이나 중국, 베트남을 향했습니다. 상륙 태풍은 없었지만 2개의 태풍이 한반도 주변까지 북상해 영향을 미쳤던 지난해와도 차이가 납니다. 특히 가을까지 태풍이 북상하지 않아 1년 내내 태풍 영향이 없었던 해는 과거 1998년과 2009년 단 2차례뿐으로 올해 남은 기간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을 피한다면 1951년 이후 역대 3번째이자 2009년 이후 16년 만에 태풍이 없는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의 경우 여름부터 초가을까지는 더위를 몰고 오는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태풍의 북상을 막았고 10월부터는 반대로 북쪽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태풍의 북상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11월 달엔 태풍이 한반도까지 직접 상륙해 영향을 주기는 힘든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가을 날씨는 단풍 시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가을 초반까지 이어진 늦더위와 가을 장마는 단풍 전선을 예년보다 크게 늦췄고 뒤이어 찾아온 추위는 반대로 단풍 확산 속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늦더위나 호우는 단풍이 제때 물들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최근 찬 공기가 남하하고 일교차가 점차 커지면서 단풍 전선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늦은 절정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또 한 차례 추위가 예고된 가운데 강원도에서 늦은 절정기를 맞은 지각단풍은 앞으로 첫 단풍이든 내륙으로 확산해 점차 짙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가을이 늦게 찾아온 데다 갑자기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단풍이 제대로 들지 않거나 푸른 잎으로 떨어지는 등 실제 단풍 절정기는 예상보다 더 짧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찬란한 신라 문화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확장현실 XR 기술을 쓴 버스가 유적지를 누비고 입체 영상과 레이저 쇼를 통해서도 신라 천년의 숨결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순식간에 1400년 전 설화볼로 돌아갑니다. 신라 왕궁인 월성이 나타나고 첨성대 옆엔 별을 관측하는 신라인들이 보입니다. 확장현실 XR 기술을 활용해 지금의 경주 풍경에 옛 신라 수도의 모습을 입혔습니다. 황룡사나 월성처럼 복원되지 않은 유적을 비롯해 화려한 신라 문화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찬란했던 천년의 왕국 신라로의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는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로 표현돼 각국 대표단의 우리 문화의 뿌리와 미래 비전을 함께 전할 예정입니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보문단지에는 박혁거세 신화를 모티브로 알 모양 조형물이 들어섰고 호수 위로 펼쳐지는 3D 입체 영상 쇼와 특수 조명, 레이저빔 쇼도 볼 수 있습니다. 에이펙에서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을 어울려서 세계에 보여주는 겁니다. 경주가 이렇게 아름다웠냐, 과거에 1500년 전에 이미 우리 기술이 이렇게 대단했느냐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이번에 선보인 콘텐츠들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행사 이후에도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냉동 고등어의 해동 과정에서 품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생선을 훼손하지 않고 신선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일 걸로 기대됩니다. 권석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등어를 비롯한 생선은 얼렸다가 녹이는 과정에서 살이 물러지고 맛이 떨어집니다. 기존에는 이런 품질 변화를 확인하려면 생선을 잘라 화학적으로 분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검사한 생선은 다시 쓸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근적외선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고등어의 해동 방법에 따라 품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초분광 영상은 비파괴적 분석 방법으로 스캐닝 이후에 정보는 획득하지만 시료는 그대로 보존됩니다. 이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빛을 이용해 생선이 반사하는 수백 가지 색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인공지능이 이 정보를 통해 생선 속의 수분이나 단백질, 지방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연구팀은 얼린 고등어를 실온에서 녹인 것과 물에 담가 해동한 것을 비교한 결과
적외선의 특정 구간에서 반사율 차이가 뚜렷했고 약 95%의 정확도로 해동 방법도 구분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생선의 맛과 신선도를 계량화해 등급을 판별하고 분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시간으로 어체 상태를 스캔하여 신선도를 판단하고 분류하며 물리적 데미지를 디텍션하고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분류해낼 수 있는 신선 수산물 선별 시스템을 개발 및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기술은 고등어뿐만 아니라 다른 수산물과 식품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해 식품 유통은 물론 가공산업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MOF, 즉 금속 유기골격체를 개발한 세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하실 텐데요. 분자를 레고처럼 조립해 이산화탄소 같은 특정 분자를 대량 포집할 수 있어 기후위기의 해결책으로 꼽히는 물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용화 연구가 활발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MOF는 메탈 오가닉 프레임의 줄임말로 금속 이온과 유기 분자를 결합해 만든 물질입니다. 금속 이온이 뼈대, 유기 분자가 연결자 역할을 한 분자 수준의 건축물로 구멍이 아주 많아 각설탕 크기 내부 표면적이 축구장보다 큽니다. That is almost a bit like Hermione's handbag in Harry Potter that is huge on the inside but very tiny on the outside. 이런 거대한 표면적으로 원하는 분자만 쏙 골라내 스펀지처럼 저장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00개에 가까운 MOF가 합성됐는데 사막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MOF303, 영원한 오염물질로 불리는 과불화 화합물을 제거하는 UIO67, 폐수에서 희토류 원소를 회수하는 GIF8,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칼프202, 노벨위원회가 꼽은 대표적인 MOF입니다. 우리나라에선 MOF를 활용한 공기청정기가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오마르 야기 교수 연구실 출신이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냄새나 유해물질을 공기 중에 있는 유해물질을 잡는 것들이고요.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특수가스들도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은 이산화탄소라고 보고 있고요. 인류의 산업활동 이후 이산화탄소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찍으며 지구 온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걸 MOF로 대량 포집하는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금속이온을 빼고 유기물끼리만 결합한 COF999라는 물질은 아직 실험실 수준이긴 하지만 더 강력한 흡수력을 보였습니다. 인류가 스스로 낳은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은 셈인데 이 분자 건축 기술이 실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올해 극장가 부진 속에 우리 코미디 영화들이 선전한 가운데 청춘들의 유쾌한 여행기를 그린 신작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인기 일본 게임을 원작으로 한 실사 영화와 사북 항쟁을 다룬 다큐도 관객들과 만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자그마치 6살 때부터 붙어 다닌 우리 심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총사로 불린 24년지기 친구들. 다 함께 해외로 떠나면서 웃음과 공감을 부르는 네 남자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읽으면 너무 재밌어서 다음 씬이 궁금해요. 이 바보 같은 이 친구들 어떻게 되는 거지? 대본 자체에 그냥 순수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웃음이 있고. 잘생긴 얼굴만으로 사람들을 웃게 하는 차은우와 코미디킨 한선아까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막 엄청 잘했어요. 엄청 재밌게 열심히 해놓고 이상해? 이러면서 자꾸 허락을 받더라고요. 잘해놓고. 코미디다 보니까 이거를 혼자서 재밌으면 안 되잖아요. 여럿이 같이 동의하에 재밌으면 더 좋으니. 하이샤, 에샤, 시호쇼시, 오지사, 미오크리. 무한히 반복되는 지하도에 갇힌 남자. 8번 출구를 찾으며 헤매는 과정에서 기이한 현상들과 마주합니다.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190만 회를 넘은 일본 게임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사태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가니까 사부가 그걸 완전히 이제 봉쇄해놓고 간부들이 장을 하고 있었어요. 1980년 강원 정선 탄광 지역에서
광부들이 들고 일어난 사북 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절박했던 광부들의 싸움과 이를 감추려던 국가 권력,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과 방대한 자료로 진실을 찾아가며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를 마주했던 이 시대의 관객들에게 국가 폭력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해외에서 온 대형 무대들이 국내 관객과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서커스 중에 서커스로 불리는 쿠자는 부산에 이어 서울로 열기를 이어가고 참여형 공연의 대표주자 슬립 노무오도 충무로에서 복고풍 느와르를 선보입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험과 신뢰가 공존하는 긴장감 속에 사람을 공중으로 던졌다가 손으로 다시 받아내고 마치 척추와 어깨가 분리된 듯한 몸짓으로 3명의 배우가 몸을 교차하고 결합합니다. 상자 혹은 보물을 뜻하는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에서 이름을 따온 쿠자가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Every day we face choices, light, dark, death, life, and we rely on those choices to get us through the days and those moments. And for me, Kuza and the characters.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광대 이노센트 이야기를 따라가는 이 서커스는 오로지 인간의 땀으로만 무대를 만들어갑니다. 2007년 몬트리올에서 첫 공연을 올린 뒤 5,000회 이상 공연했습니다. 해외 대형 공연을 아시아 전체를 계약해서 가지고 나가서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직접 저희가 주최한 거의 첫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인 맥베스의 배경을 스코틀랜드로 옮기고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스타일을 입힌 비언어극도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I think there's an intensity at the heart of immersive theatre that really can provoke quite intense reactions in audiences and really creates a special bond between an audience and a performer. When you come to this building, you need to listen to your heart, trust your instincts, be curious and be brave. 뉴욕과 상하이를 거쳐 서울로 사상 최대 규모로 펼치는 이번 공연은 충무로 한복판을 1930년대 느와르의 세계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60년 한인 이민 역사를 이어온 아르헨티나에서 대한민국과 현재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유일한 학교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한국국제학교가 얼마 전 개교 30주년을 기념해 첫 동문회를 열고 학교의 미래를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정덕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졸업사진 속 반가운 얼굴을 찾으며 오가는 손짓들. 정성스레 적은 명찰엔 각자의 이름과 졸업 연도가 적혔습니다. 긴 세월을 넘어 오랜만에 마주한 스승과 제자는 뜨거운 포옹으로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 30년 동안 차세대 한인들을 길러온 아르헨티나 한국국제학교에서 개교 후 처음으로 동문회가 열렸습니다. 재학생들의 힘찬 사물놀이 연주가 울려 퍼지자 선배들은 힘찬 박수와 환호로 응답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지난 1995년 12명의 학생으로 첫 발을 뗀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현지 교육과정과 한국 교육과정을 함께 가르치며 아이들이 아르헨티나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하는 길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역사가 끊길 위기에 처한 상황. 학생 수가 줄면서 재정적 어려움과 함께 오랫동안 지켜온 배움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 동문회는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희에게 정체성을 부각시켜줬고요. 언어나 음식, 문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이런 동창회들을 계속해서 훌륭한 학우분들 만나고 싶습니다.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메모판은 학교의 장점과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제언으로 채워졌습니다. 한 장 한 장의 글귀마다 학교를 지켜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많은
응원과 지지, 도움을 호소드리고 또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학교 측은 최근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양국 교육과정의 병행을 내려놓고 한국교육과정 단독 운영이라는 새로운 길을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한인들의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이제는 모두의 관심과 지속 가능한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YTN월드 정덕주입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여파로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대규모 행사가 인천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는 비즈니스 교류뿐 아니라 스타트업 경진 대회와 문화예술 공연, 지역 상생 프로그램까지 함께 진행돼 다채로운 글로벌 한상 교류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최가영 PD가 보도합니다. 치열한 글로벌 무역 경쟁 속에서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다시 한자리에 모입니다. 월드옥타가 주관하는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와 비즈니스 엑스포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겁니다. 이번 대회엔 74개 나라, 154개 도시의 재외동포 경제인 1000여 명과 국내 중소기업인, 차세대 경제인 등 5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참가자들은 전 세계에 구축된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대회에선 역대 최대인 2,4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고 지난 4월 안동 대회에서도 1,20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성사돼 실질적인 수출 확대와 협력 모델 구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천 대회도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한상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해외 시장에 뿌리를 내리려면은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길, 교두보, 어떤 플랫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역할을 하자. 특히 올해는 글로벌 스타트업 경진대회가 처음 열려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해외 투자자 앞에서 혁신성과 시장성을 직접 소개하는 기회도 마련됩니다. 미국 벤처캐피털과 해외 투자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입상 기업엔 1:1 투자 상담과 후속 투자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참가자들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지역 상권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골목 상권 연계 행사도 진행합니다. 한국의 이민 역사의 바로 출발점인 송도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멘텀을 만들어 보자는 측면에서 이번 대회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한국 청년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아트페어와 전통 무용 공연 등 문화 콘텐츠가 더해지며 이번 대회는 비즈니스와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 교류의 장으로 펼쳐집니다. YTN 월드 최가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지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차 한국석좌는 현지 시간 24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END 구상을 지지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며 지지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선박을 격침해 6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24일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밤사이 테러 조직인 트렌드 아라거가 운영하는 선박에 치명적인 공격을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날은 흐려도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도로 크게 쌀쌀하지 않고요. 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하지만 내일을 기점으로 월요일부터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강원 산간은 올가을 첫 한파특보 가능성도 있는데요. 급변하는 기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해안은 연일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 오후까지 경북에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10.8도, 안동 11.8도, 대구가 13.4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청주와 대구가 21도, 창원 22도, 부산은 2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